2002년 가을 미국 수도 워싱턴 DC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도,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도,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도 모두 목숨을 걸어야 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10월의 미국은 여전히 9.11 테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 국민이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교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원인을 알 수 없는 총격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나온 어머니,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 출근길에 커피를 사러 들른 회사원까지. 장소와 시간을 물론 성별과 연령대도 무적이었죠. 사람들은 점점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들은 주차장, 주유소, 쇼핑센터처럼 평범한 일상 공간을 찾은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았고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유소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 공간을 천막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10월 2일 오후 6시 4분 아이오와주 휘튼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 55세의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인 제임스 마틴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총성과 함께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죠. 범인은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목격자도 용의자도 보이지 않았기에 경찰은 처음엔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 날인 10월 3일에는 메릴랜드 지역에서만 단 하루 사이에 5명이 연속으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잔디를 깎고 있던 정원사 제임스 뷰캐넌, 택시에 주유를 하고 있던 인도 이민자이자 택시기사인 프렘 쿠마 월레카,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아있던 가정청소부 세라나모스 등 무고한 시민 5명이 한꺼번에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이 무차별 공격은 아이들에게도 향하게 되었는데요. 10월 7일 아이런 브라운이라는 13살의 소녀는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터에 있는 중학교 앞에서 가슴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옆에 이모이자 간호사였던 타냐 브라운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여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탄피와 함께 죽음을 의미하는 타로 카드가 발견되었고 카드 뒷면에는 콜미갓 즉 나는 신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버지니아주 폴스처치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FBI 요원인 린다 프랭클린이 사망했는데 그녀는 쇼핑을 마치고 남편과 차에 타는 도중 피격을 당하게 되었죠. 이후 10월 22일까지 총 10명의 사망자와 3명의 중상자라는 참극을 낳게 됩니다. 3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신속히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은 물론 FBI까지 합세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수사망을 펼치며 범인의 흔적을 집요하게 쫓기 시작했죠. 또한 RC7 군 정찰기까지 투입하여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사건 초반에는 한 목격자가 흰색 트럭이 현장을 급히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며 수사 방향이 잘못 잡히게 되었고 이는 초기 수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10월 3일 밤에 72세의 남성이 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다른 목격자들에 의해 파란색 쉐보레 카프리스 트럭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죠. 또한 사건의 실마리는 다름 아닌 범인들 자신에게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0월 17일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9월 21일에 발생한 알라바마 몽고메리 주류 매장에서 일어난 강도 살인사건을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FBI는 곧바로 사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범인들이 강도 후 도망가면서 들고 있던 슈터스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사건 현장에 흘린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그 잡지를 수거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고 그 속에서 범인 중 한 명의 지문을 찾아냈습니다. 그 지문은 바로 이 보이드 말보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과가 있어서 지문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해당 전과 관련 진술 기록에 존 앨런 무하메드의 이름이 있었고 그것으로 범인들의 이름과 차량의 번호판을 확보할 수 있었죠. 결정적으로 2002년 10월 24일 자정 무렵
당국인 뉴저지 번호판이 달린 파란색 1990년형 세보레 카프리스를 주의하라는 언론 경보를 대중에게 발령했는데요. 2002년 10월 24일 오전 3시 15분 메릴랜드주 마이어스비 인근 70번 주간고속도로 휴게소 냉장고 수리공 휘트니 도나휴가 9.11에 2차례 제보를 하면서 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하메드와 그의 공범은 차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되었고 결국 연방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며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과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백인 남성이 범인일 것이라 추측했죠. 그리고 흰색 트럭이나 밴을 타고 다니며 사격 게임으로 실력을 쌓은 10대 게임광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20에서 30대의 전직 특수부대 저격수가 잘못된 길로 빠진 케이스일 수 있다고 보기도 했고 심지어 배후에 테러 조직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예상은 결국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흑인 남성 둘로 41세의 존 앨런 무하메드와 17세의 리 보이드 말보였습니다. 이들은 파란색 쉐보레 카프리스 차량에서 생활하며 뒷좌석을 개조해 트렁크 안에 사람이 엎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판 위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곳으로 총구만 내밀어 사람들을 향해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던 겁니다. 사용한 총기는 부시마스터 XM15로 홀로그램 도트 사이트를 장착하여 저격이 가능하게 만든 총기였습니다. 심지어 범인들은 사건 도중에도 경찰의 검문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경찰은 그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기에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범인 중 한 명, 당시 41세였던 무하메드는 3살 무렵 어머니를 암으로 잃고 아버지는 실종된 상태에서 자신의 친할아버지에게 수많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아들을 낳고 이후 다른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또다시 낳았습니다. 3년 뒤 이혼을 한 뒤에는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군대에 복무하면서 명령 불복종과 하사관 폭행으로 군사재판에 2차례나 회부된 경력도 있었는데요. 또한 군대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무하메드라는 성을 얻고 걸프 전쟁에 참전해 수류탄 투척병과 M16 전문 사격수도 맡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자신의 사업이 모조리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면서 그는 아이 셋을 데리고 카리브해의 앤티가 섬에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미국 여권을 위조해 파는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다 생활이 곤란해지자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이혼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워싱턴 DC로 떠나버렸죠. 또 다른 범인,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청소년 리 보이드 말보는 미혼모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늘 강한 아버지 같은 존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무함마드가 파고들었습니다. 말보의 어머니와 교제하던 무하메드는 이 소년을 자신에게 꼭 맞는 도구로 보았던 겁니다. 결국 무하메드는 말보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며 이러한 범죄를 일으킨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2006년 열린 무하메드의 재판에서 말보는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행각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섰는데요. 사회에 깊은 적개심을 품게 된 그들은 정부로부터 돈을 빼앗고 이를 발판으로 아이들을 납치해 세뇌하며 도시 전체를 공포에 빠뜨릴 훈련 캠프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사회 전역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봉쇄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말보는 무하메드가 백인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인은 악마다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30일 동안 매일 백인 6명을 살해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보에게 임신한 백인 여성을 직접 공격하기를 원한다고까지 말했었죠. 무하메드는 지난 2009년 버지니아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 17살이었던 말보는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면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미성년자였던 점을 감안해 2013년부터 감형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총기 규제 문제와 맞물리며 범인인 무함마드와 말보는 물론 총기 제조사 부시마스터와 판매처 불스아이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피해자들의 유족과 생존자들이었고 그 뒤에는 총기 규제 로비 단체인 브래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바로 판매 과정에서의 심각한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범인들에게 문제의 총기를 판매하고 심지어 사격 연습까지 제공한 불스 아이는 과거부터 구매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총기를 판매해왔습니다. 그 불법 행위가 당국에 적발된 기록만 무려 238페이지에 달했죠. 심지어 범인조차 진술해서 총을 구입한 그곳이 안전한 장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록을 남기지 않는 불스 아이는 범행용 총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마스터는 이런 문제가 많은 가게에 계속해서 총기를 납품했습니다. 그 결과 두 회사 모두 소송 대상이 되었고 재판은 2005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정에 서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불스 아이는 200만 달러를 그리고 부시마스터는 5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오히려 미성년자였던 말보가 무하메드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있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탓에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의 관계와 범행의 진실을 두고 무성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죠. 벨트웨이 저격 사건은 단순히 두 명의 범죄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가 공포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의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공간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죠. 이 사건은 총기 규제와 공공안전 강화 논의에 불을 붙였지만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멈춰버렸다라고요. 2002년 가을 워싱턴 시민들을 3주 동안 마비시킨 벨트웨이 저격 사건. 여러분이라면 매일 다니는 길이, 매일 들르는 가게가 곧바로 범죄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